됐는데 아직 흔적조차 못 찾고 있어요. 이제 그 인근에 있는 기린봉이라고 약간 높은 한 170m 정도, 180m 정도 되는 그 봉우리 야산 주변까지, 그다음에 지금 그 준이 양이 살고 있던 그 집 근처에 아중리 저수지까지 소방관들을 동원해서 음파 탐지기로 이제 아마 그 조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아직까지 흔적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경찰이 500만 원의 그 이제 공개 현상 수배를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22건 정도의 각종 신고가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의미가 있는 어떤 그 수사 단서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제 좀 밀도 있게 짚어주겠어. 박준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가 좀 더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가 필요해서 오른쪽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고준희 양 실종 미스터리 3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거짓말 탐지기를 거부했다. 이게 무슨 소린지요? 박 변호사님, 지금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이 외할머니죠. 외할머니가 준이 양이랑 원래 같이 생활을 해왔었는데 경찰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좀 해봅시다라고 요청을 했더니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부모는 거짓말 탐지기에 응했고요. 그 결과는 사실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외할머니 같은 경우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거짓말 탐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가 사실은 법적인 증거 능력은 없지만 일단은 거부를 하게 되면 이걸 강제할 방법은 사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계속 좀 권유를 하고 있는데 외할머니는 계속적으로 거짓말 탐지기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 교수님, 아무래도 이렇게 어린아이가 실종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사실 가족들 탐문 조사를 먼저 가장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만약에 어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아이가 사라졌다고 하면 경찰에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가 무슨 그 인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교류가 없는데 유감이나 원한질 일은 없으니까 아이의 가족들 중에서 혹시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 아이를 대신 어떤 위해를 가해가지고 해코지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들의 어떤 그 기지국 수사라든지 전화 통화 내역 수사 이런 걸 먼저 하게 돼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어요. 그게 이제 진실 반응이 나왔는지 거짓 반응이 나왔는지는 밝혀드릴 수 없고요. 다만 이제 이 할머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사건에서 가장 큰 키를 쥐고 있는 건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보호 조치하던 중에 아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할머니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거짓말 탐지기 조사실 앞에까지 설득을 해서 몇 번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이 가슴이 두근거린다면서 거부를 해버리고 협조를 안 하는데 사실은 할머니가 제일 많이 협조를 해줘야 될 사람이에요. 왜 안 한다고? 본인은 가슴이 벌렁거리고 불안해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 이제 그게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할머니가 각종 억측과 오해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박 변호사님, 그렇다면 저는 궁금한 점이 일단 본인이 거부하면 경찰이 이제 강제로 거짓말 탐지기를 받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체열 같은 것도 영장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게 영장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동의를 통해서 거짓말 탐지기에 임할 수가 있고요. 또 그게 법적인 증거로 쓸 수는 사실 없습니다. 다만 거짓말 탐지기가 실무상 또 신빙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또 이런 경우처럼 할머니가 반드시 거짓말 탐지기에 좀 응해야 되는데 거짓말 탐지기를 하지 않는 거가 아주 안 좋게 작용할 수 있어요.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할머니의 어떤 진술이라든지 증언 부분들을 조금 안 믿고 못 믿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 교수님, 저희가 이제 실종 당일로 알려진 지난달 18일로 좀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딸이, 그러니까 계모 A씨죠. 준이 양의 엄마가 아마 아버지랑 좀 다툼이 있었나 봐요. 자신의 이제 준이 양의 외할머니이자 엄마에게 날 좀 데려가 달라 이렇게 전화를 했고 외할머니가 이 딸에게 온 사이에 그 사이에 준이 양이 실종이 됐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엄밀히 얘기하면 계모라 소리도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법률적으로 결혼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동거녀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고준이 아버지하고 살고 있는 딸한테서 싸워가지고 도저히 이 사람하고 못 살겠으니까 엄마 나 좀 데리러 와요. 그리고 봉동 쪽에 있는, 봉동하고 전주 쪽은 가깝습니다. 아주. 거기서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차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차를 가지고 준이 양을 거기 놔둔 채 이제 갔어요. 그게 아침 11시고요. 그래서 오후 4시까지 있다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와보니까 아이가 없어졌고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그 사이에 애 아빠가 와서 데려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20일이 넘도록 신고를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죠. 이제 이 할머니의 이 말이 좀 어폐가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본인이 데리고 있는 고준희 양 같은 경우는 정말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예요. 예. 그리고 저쪽에 이제 문제가 된 집에는 본인의 어떻게 보면 손주죠. 진짜 손주. 예, 전 남편하고 낳은 아이. 그 아이를 데려올 때 그 아이를 데리러 가면서 이 지금 내가 데리고 있는 아이를 데려다 주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 아이를 놔두고 그 아이만 가서 데리고 왔다? 그 딸하고? 이런 부분이 이 할머니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김복준 교수님 예. 보니까 이 단순 실종 사건이 판이 커진 게 이제 약간 가정사와 더 연관이 되면서 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 같아요. 이게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이 행동들이에요, 가족들이. 그리고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를 보면요. 아버지는 11월 16일 날 아이가 없어지기 이틀 전에 그 집에 온 게 나와요, CCTV에. 그런데 거기서 본인은 아이를 만났다고 그러는데 그마저도 지금 경찰은 아버지가 만났다고 하는데도 경찰은 이게 만났을까? 뭐 이렇게까지 의심을 하는 이 지경